2026년 1월 3일 새벽 2시경에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VIP가 마지막으로 숨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특수부대가 너무 빨리 진입해서 마두로가 거기 숨기 전에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가 나름 자신감이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각종 횡령이라든가 비리가 많아가지고 일설에 미국의 전자전기가 베네수엘라의 레이더를 파괴시킨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베네수엘라 공군 사람들이 그냥 레이더를 끈 거 아니냐, 이런 썰도 있고,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친중 대통령인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고 정권을 바꾸고자 했다. 요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중국군 자체가 베네수엘라에 파병돼서 각종 교육 같은 거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전할 때 손도 못 쓰고 당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만 잡혀가고 베네수엘라에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말을 보면 다음 표적을 쿠바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좀 은근슬쩍 나옵니다. 특히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K방산 소식을 국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아오다가 최근에는 K방산에 투자하라 라는 한국 방위산업 입문서를 출판시켜서 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고, 다 각종 국제정치 현안, 분쟁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결론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서 현재 뉴욕에 있습니다. 그 뉴욕에 잡히기 전까지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예전부터 이제 베네수엘라랑 그 미국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전쟁 위기설은 계속 오게 있고, 실제로 카리브해 중심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혹은 상륙함 전단들이 전개가 됐었죠.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니까 뭐 전쟁을 하지 않을까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10월 달부터 이게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0월 24일에 그 미국 항공모함 USS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베네수엘라 근해에 배치되고, 그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미국 향해서 오는 고속정 드럭보트라고 하는 그 마약을 실은 것으로 음신된 선박들이 그 미국 해군이 격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는 12월 10일을 기점으로 유조선을 한 척 납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무슨 마약 미수 이런 의심을 했는데, 이게 국제법적으로 공인이 안 되는 활동을 미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예 이제 16일에는 봉쇄령을 선포했고, 그 12월 31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에 이미 CIA가 아주 제한적으로 드론을 사용한 공습이 있었다. 근데 이게 전면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시작을 했다가 1월 3일 기준, 그러니까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경에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이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저브라고 하는 건데, 완벽한 해결을 위한 끝장을 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미국 내에 혹은 그리고 카리브해의 20개 공군기지에서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되었는데, 여기는 각종 헬리콥터, 전투기, 드론, 폭격기들이 동원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동을 해서 1월 3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안전가옥에서 체포되었다고 하고, 체포를 한 당사자는 델타포스, 미국의 티어 1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특수전단이 이제 체포를 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이게 어떤 과정으로 델타포스가 마두로를 체포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발표는 어떻게 됐냐, 마두로가 세이프하우스의 철제로 된 금고 같은 진짜 그 세이프하우스의 세이프하우스, 그 패닉룸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VIP가 마지막으로 숨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특수부대가 너무 빨리 진입해서 마두로가 거기 숨기 전에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봐서 그 아주 정광석화같이 특수부대가 마두로의 비밀 은신처를 급상한 것으로 보이고, 잡힌 마두로는 USS 이오지라라는 해군의 상륙함에 이제 일단 탑승한 다음에 거기서 헬기로 갈아타서 뉴욕에 한 1월 3일 오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때 부인과 체포돼가지고 뉴욕에 있는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이제 미국 회의 공습 결과로 카라카스 주요 군사기지나 항구에서 폭발음이 지금 발견되었고, 정확한 피해 단계는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작전하는 4시간 정도의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의 모든 방공망이 멈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통계는 지금 발표되지 않았으나 그 외신을 추정으로는 40에서 6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이야기되고, 그 미군 측 사상자는 6명 정도가 다쳤다고 합니다. 이게 작전 구출 과정 중에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진입하고 퇴출하는 과정에서 한 대가 추락을 했는데, 그래서 사망한 사람은 없고 다 구조돼가지고 무사히 이제 복귀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가 나름 자신감이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뭐 이게 방공망이라 해서 러시아제 S-300, 그 다음에 부크, 퉁구스카, 뭐 이게 다 러시아제 그 대공 방어 미사일 혹은 대공포인데 이것들이 다 무력화되거나 혹은 파괴된 게 확인이 되었고, 레이더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미국의 전자전, 그러니까 재밍 혹은 이제 내부 스파이 소행으로 작동이 불가능해서 이제 미국의 공습을 완전히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의 그 여자 부통령이 있어요. 노드리게즈 부통령이 마두로는 유일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고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증명을 요청해라 해서 트럼프가 약간 무심한 듯이 야, 너는 왜 우리랑 협조하겠다고 했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SNS 통해서 체포돼서 압송하는, 그러니까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 손발이 묶이고 이제 귀랑 눈이 다 가려진 상태로 압송 중이던 마두로 대통령 사진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모든 저항을 준비하고 동원령을 선포했다는데 실제로 지금 동원령이 선포되고 어떻게 저항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습이 있기 전부터 트럼프 정권이 마두로를 계속 견제해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계속 견제해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물론 이제 핵심은 미국은 마약 작전으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입니다. 이 어떤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마약 때문에 마두로를 체포하고 공습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마두로를 카르텔 드루솔라, 그러니까 태양의 카르텔의 수장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미 2020년에 뉴욕 연방병원에서 이제 마약범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었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테러리스트 마약 조직범들을 테러리스트로 이미 지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갱단이 군부랑 합쳐져 가지고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이게 미국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져 있는 상태가 이미 재작년부터 있었고, 다만 이제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 전문가들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은근히 은연중에 자기가 마약 때문에 이걸 잡은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참 어이가 없긴 한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 미국 마약 단속국이 미국에 수입되는 마약의 75%는 태평양을 경로로 해서, 그러니까 동쪽 태평양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오는 것이지 카리브해는 25%에 불과하고 그 25% 중에서도 베네수엘라 루트는 거의 없다. 이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뭐냐? 마두로가 눈에 가시로 있기 때문에 이 마약은 명분이고 실제적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진입했다는 게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 주장이라든가 사상에 따라서 의견이나 분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최대한 중립적으로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 핵심은 석유가 아닌가 싶어요. 석유는 베네수엘라가 이제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장량도 많아서 3,300억 배럴인데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400억 배럴인데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그 마두로 대통령 전 유고 차베스 대통령이 지금 죽었는데, 그때부터 석유 산업에 대해서 국유화를 설치해서 원래 미국 소유였던 기업들이나 영국 소유였던 그 에너지 기업들을, 그 베네수엘라에 있던 에너지 기업들을 막 그 강제로 뺏어서 국유화했어요. 그리고 생산량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매우 큰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건 거의 뭐 자기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난 것이죠.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 자원을 특히 미국이 건설한 이런 그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 이게 좀 노골적으로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약간 갸우건이 이상한 건 있어요. 왜 이상하냐? 지금 국제유가 생각하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당장 필요해서 최고로 필요해서 뺏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급작스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했잖아요. 요걸 다시 늘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되는 게 뭐냐? 신멀로 독트린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했다. 이 멀로 독트린의 핵심은 아메리카는 그 누구의 강대국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직 미국만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건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지금 얼마 전에 나왔을 때도 여러 군사 전문가들 하신 거 기억날 거예요. 뭐 북한 핵 문제가 없다, 중국 이야기가 없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금 세계 전략이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 자체의 방위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는 미국의 핵심 안보적인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대한, 남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가 드러난 게 있고, 또 중국과의 연관성 그러면 아예 없느냐? 그것은 아니고, 베네수엘라가 그 차베스 정권 이후로 러시아랑 중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마두로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친중 대통령인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고 정권을 바꾸고자 했다. 요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그럼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잡혀간 것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하게 말하면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으로 인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 국장 말고 미국 주식 많이 하신 분들은 타코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겁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조롱의 의미인데, 트럼프가 SNS로 이번 작전에 성공하면서 파코, FAFO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약자는 제가 이제 사실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는데 찾아보시면 되고,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뛰어난 지도자이고 미국의 무력을 잘 쓸 수 있는지 이거를 사실 전 세계 망망에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인기가 높아질 것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라크의 후세인 사례와 비교할 때 마두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정말 이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 조사를 하다가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라크 후세인의 2차 걸프전 잘 아시겠지만, 파나마 침공 사건 1989년에 일어난 거, 요걸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파나마에 그 미국 정부가 이제 군사력을 투입해서 노리에가라고 하는 그 파나마의 독재자를 축출한 사건인데, 1990년 1월 3일 이 노리에가가 체포된 날입니다. 정확히 36년 뒤에 똑같이 남미의 독재자를 체포한 거예요. 트럼프가 여기까지 노렸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점이 꽤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약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마약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파나마를 침공한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를 생포해서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고 미국 감옥에 가두겠다, 여기까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이제 총선거,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도 미국이 제기를 한 게 이 마두로 대통령처럼 그때 당시 노리에가 대령한테도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파나마 침공 같은 경우에는 3주 동안 전쟁을 했고 약 2,000명 정도의 그 사상자가 생겼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분에서 4시간 정도 군사작전을 하면서 사상자가 이거보다 훨씬 작고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후세인,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정반대로 거의 1차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100일 정도 죄송합니다. 1차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준비는 거의 석 달을 했고 지상전 72시간 했는데, 2차 이라크 때는 전쟁을 벌였는데도 후세인을 체포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2000년대가 돼가지고 다시 2차 이라크 침공을 통해서 그 후세인을 체포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 사례들보다 훨씬 템포가 빠른 이제 잠수작전, 그러니까 적의 최고 지지도부를 체포한 작전이 성공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두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뤄지기 일주일 전까지 전쟁이 안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추는 것은 좀 확률이 좀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가능한 시나리오는 제가 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파나마식 결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일단 가능하고, 그 보티모어 라디오라든가 미국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레가 잡힌 거랑 이번 그 마두로 베네수엘라가 잡힌 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약 관련해서 범죄로 미국에서 기소되고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두로도 지금 뉴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뉴욕에서 마약범으로 이제 인정받으면 뭐 20년에서 40년 동안 이제 미국 감옥에서 썩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베네수엘라에 나와가지고 미국 정부랑 뭐 석유 계약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다시 투자 계약 같은 걸로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일단 일명 이라크식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대통령 부부만 잡혀가고 베네수엘라에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자만 잡아간다 해서 그 마두로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부통령이 승계를 하고 국방부 장관도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군의 피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베네수엘라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이 불안정해서 이제 거의 내전 상태에 되고 베네수엘라의 에너지라든가 자원을 빨아먹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단순히 베네수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난민이 많은데 더 대규모의 난민이 일어나고 주변국에 전쟁까지 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작지 않고요. 반대로 깜짝 놀랄 만한 좀 낮을 확률이 있으면, 이게 일종의 음모론인데, 마두로 정부가 미국 정부가 적절히 합의를 해가지고 마두로가 잡혀는 가는데 뭐 막 고문이나 이런 거 안 받고 감옥도 좀 좋은 데서 살고, 대신에 마두로가 남아있는 그 베네수엘라 현지랑 미국 정부랑 결탁을 해서 미국 정부한테 뭐 이런 협상을 주는 대신에 그 마두로만 없어진 그 마두로 정권이 살아남는 이런 이제 협상과 그 내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사실 제일
정치적 불안성은 안정성은 맞지만 마두로 정권이 그럼 또 좋은 정권이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엄연히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고 그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이런 게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런 것을 한 게 맞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 다소 정치적 혼란이 있겠지만 일본 시나리오처럼 새 정부가 새로지고 이제 혼란을 수습하면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이고, 그보다 낮은 거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아주 긴 내전에 빠질 수 있다. 이것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습을 넘어서 전면전으로 확장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또 하나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현재 제 녹화 시점의 상황에서는 2차 공격의 현실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트럼프가 일단 말을 했을 때는 2차 공격 준비가 완료됐고 훨씬 더 큰 규모로 다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의 전제 상황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때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2차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말을 하면서 단서 사용으로 2차 공격이 너무너무 성공적이었고 군인들이 너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면 2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녹화 당시 지금 정보입니다. 다만 이게 어디까지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의문이 많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군사력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두로 정부의 대부분이 남아있다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군은 형편없는 규모입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뭐 12만 3천 명의 병력이 있고 뭐 그중에서 육군 6만 3천 명, 해군 2만 5천 명, 공군 11,000명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정규군이 아니라 민병대예요. 마두로 정부 이전에 차베스 때부터 이게 좀 나라를 이상하게 운영해서 민병대에 힘을 실어주고, 이 민병대에 힘을 실어준 게 뭐냐? 자기 동네를 지키는 우리나라처럼 민방위 아저씨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 거기에 실탄이 들어가 있는 총을 줬습니다. AK-103이라 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AK 소총 생산 공장을 수입해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에 만든 다음에 총을 찍어대면서 거의 일반인과 다름없는 사람들한테 총을 나눠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조국이 침략당하면 이 총으로 해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여라,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릴라전에 21세기 초반, 그러니까 이라크랑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이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미국 트럼프 정부, 그 다음에 미국은 이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때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좀 매우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을 막을 수 있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항공 전력이 일단 엄청나게 열세고, 그 베네수엘라 공군은 이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군은 사실 반미국가지만 핵심 전력이 F-16 전투기였어요. 근데 반미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F-16 전투기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부품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20대의 F-16이 가지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서너 대의 비행만 가능하다, 부품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러시아에서 수호이 30 전투기를 24대 이상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것도 이게 비행 불가하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고 난 다음에 분수 지원이 잘 안 되거든요. 러시아는 자기 나라 전쟁 챙기기에 바쁘니까 이런 수출 무기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규적인 능력으로 치면 이제 베네수엘라 군은 미국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냐? 이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게 맞지만 문제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어떤 말 하냐면 그 베네수엘라에 임시로 통치하겠다는 말도 했거든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일단 말은 했습니다. 그럴 때 대규모의 막대한 치안 유지 병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게 베네수엘라 내전이 확대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스텔스 전투기랑 특수부대, 그 다음에 항공모함으로는 이런 그 치안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총 숨겨놨는지 보고, 테러가 있으면 잡아가고, 그 총을 들고 경비를 하면서 테러를 막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희생, 특히 미국 시민들의 희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정규전으로 들어갈 때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게 자신들의 군사력이 헛된 군사력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줬죠. 쉽게 말해가지고 인터넷에 지금 밈으로 돌고 있는데, 푸틴이 4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거를 트럼프는 4시간 만에 성공했다, 이런 밈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수작전이라는데, 참수라는 게 사람 목을 자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 지휘부, 그러니까 국가의 핵심 지휘 통제이나 집단을
납치 혹은 체포 혹은 구속함으로써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없애는 작전을 의미하는데 거의 15년 만에 이런 작전이 성공된 거 처음입니다. 가장 최근의 거는 사실 또 이것도 미국이 진행한 오퍼레이션 넵튠 스피어, 그러니까 빈라덴 사살 작전이었는데, 그때 빈라덴은 실질적으로 뭔가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테러단체 수장이었고, 이렇게 대통령을 당일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일 수 있었던 거는 1980년대 후반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을 단시간에 점령한 사례 말고는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키예프를 그 기갑부대를 들이미고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이 작전을 수립해야 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이것을 할 때 중요하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시드 전술, 데드 전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분사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적 방공망 제압 작전인데 이게 약자를 좀 멋있게 해서 시드랑 데드예요. 시드는 쉽게 말해서 적의 방공망 눈을 파괴하는 거고, 데드는 적 방공망 주먹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라든가 탐지 센서, 지휘부를 공격하는 게 시드,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대라든가 전투기, 뭐 이런 대공포를 공격하는 게 데드인데, 미국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스텔스 무기들이 먼저 레이더를 발견, 파괴하고, 요게 카라키스 시내에서 이 시민들이 발견한 그 폭발이 일어난 영상, 이게 그 베네수엘라 공군의 핵심 방공 자산을 타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 미국의 제160 특수작전 항공대 나이트 스토커들이 델타포스 특수부대원들을 데려갔는데, 이 나이트 스토커라는 부대를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파일럿이기 때문에 특수부대원, 우리가 생각하는 총 들고 막 일장백의 전사는 아닌데 사실 그들보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헬기 조종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160 특수작전 항공대에서 헬기 조종을 막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주 좁은 빌딩 숲이라든가 진짜 사람이 겨우 한 명 내려갈 만한데 이런 묘기를 해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헬기 조종을 잘 할 수 있고 제일 은밀하게 집단할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이 집단들이 특수부대를 실어 나눌 수 있어서 특수부대원들이 신축 규모란 건데, 이들이 등장해가지고 카라카스 시내를 막 저공 비행을 하면서 적 공격을 따돌리고 적을 공격하고 막 로켓포도 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능력이고 미국의 진짜 저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요. 그리고 이걸 사용해가지고 단순히 방공망만 부순 게 아니라 방공시설을 통제하는 지휘 통제 시설도 먹통을 냈고, 이것을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시에 서로 이제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맞춰가면서 공격했다는 게 미국의 무서운 그 군사력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베네수엘라가 형편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정규군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출근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거든요. $1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횡령이라든가 비리가 많아가지고 일설에, 그러니까 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가령 작은 걸로는 미국의 전자전기가 베네수엘라의 레이더를 파괴시킨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베네수엘라 공군 사람들이 그냥 레이더를 끈 거 아니냐, 이런 썰도 있고, 평소에 베네수엘라가 밀수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공망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런 것도 지금 미국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국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베네수엘라는 한 멀쩡한 국가의 방공망을 순간적으로 마비시키고 이게 성공했고,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됐던 게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그 다음에 AH-1Z 바이퍼 공격 헬기 등이 지금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근접 항공 지역, 그러니까 아주 저공비행하면서 로켓포라든가 미사일로 아주 정밀 타격한 게 알려졌는데,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시냐면, 그 게임 중에서 총싸움 게임, FPS 게임 중에 배틀필드라고 있습니다. 그 배틀필드에서 게이머들이 헬기를 사용해서 전투한 것처럼 그거를 그냥 미국은 실사로 구현한 거, 실제 현실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작전을 했고, 그리고 특수부대를 침투시킨 MH-47 치누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구매를 고려 중에,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해서 아주 소음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이 어디 있는지 추적하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그 지형을 따라가서 초저공 비행을 하게 한 레이더, 뭐 쉽게 말해가지고 충돌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운영했고, 이 외에도 슈퍼호넷 공격기, 뭐 B2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동원된데,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4시간만 진행됐지만 동원된 거는 미국이 과거 20년 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리아를 공격했던 자원들이 아주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강력한 전투력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음을 사실 좀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었다. 이게 자기가 직접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카라카스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서 그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 전 세계에 퍼뜨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자본과 뒷배에 크게 의지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미국 공습 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중국은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게 하나가 있고, 반대로 용기를 얻은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타격이 뭐냐면, 이제 SNS 마두로 대통령의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공습 몇 시간 전에 뭘 올렸냐면, 중국에서 특사가 와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이 방한하고 매자하고 인사를 한 걸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납치를 당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이게 미국의 엄청난 모욕이고, 아니 자신들의 특사나 외교관이 있고, 왜 잘못하면 이제 중국의 외교관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감안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군 자체가 베네수엘라에 파병돼서 각종 교육 같은 거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전할 때 손도 못 쓰고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낮춰진 것인데, 그런데 이제 또 중국이 손해를 본 거 있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사실 예전부터 베네수엘라의 손절각을 보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일단 공개적인 걸로는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입 거의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만이 사실상 유일한 수입국이었는데, 이게 2024년부터 미국이 제재가 심해지니까 일단 베네수엘라 자체의 경제 붕괴가 심했습니다. 총 226억 달러가 손해를 그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는 주장을 했고, 석유 수출 95%가 줄어들었는데 그 5%도 제대로 값을 못 받았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연간 특히 2019년 한 해만 해도 34만 4,510%의 물가 상승률을 겪어요. 그래서 국내 인구의 17% 이상이 해외로 갔다는데, 이게 사실상 경제 난민입니다. 전쟁이 나서만 난민이 생긴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든 것도 난민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이 2024년 7월 달 선거가 마두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민간인들 탄압이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베네수엘라에 손절했을 때 중국도 전면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크게 무기를 주거나 이런 것도 대놓고는 안 하고, 원유 수입도 제대로 값을 안 줬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이 이미 손절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두로 차베스 정권 전에는 진짜 중국이 대규모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차입이라든가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위축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의 연간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100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과 10여 년 전 2012년만 해도 300만 배럴이라고 했었답니다. 그게 중국이 신규 차입이랑 투자를 안 하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미국 회사들 쫓아낸 대신에 중국이 투자하는 게 바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중국이 추가 지원을 그러면 할 것인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공식 성명은 어떻게 있느냐?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미국이 존중해야 된다 촉구하고, 미국이 외부에 간섭한다 비판하고, 유엔 헌장을 준수해라고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중국이 손절각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미국의 이런 참수 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거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좀 있는데, 러시아가 이번에 이런 참수 작전이 일어나니까 무장 침략 행위를 미국이 진행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잡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은 해도 되고 미국은 하면 안 된다는 게, 진짜 솔직히 이건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건을 봤을 때 현상은 똑같습니다. 국제사회가 반대했는데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납치하거나 이제 점령적인 침공을 한 거는 사실 똑같이 잘못한 일이거든요. 똑같이 비판해야 되고, 다만 이 현상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안정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죠. 이번 공습이 남미나 다른 반미 국가들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베네수엘라가 빠르게 안정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다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노벨 평화상이 이 마두로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그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였어요. 지금 오슬로에 있는데, 자신은 정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소스,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들의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 마두로의 정치적인 반대파들이 다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모여서 빠르게 수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두로가 없는 베네수엘라 군부가 이 반대파들을 뭐 협상을 하거나 뭐 연정을 해서 통합을 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베네수엘라는 제가 앞서 말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최소한 이번 달 정도까지는 혼란이 매우 큰 가능성이 큽니다. 뭐 앞으로 혼란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제가 맞추기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주변국으로 분쟁이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콜롬비아랑 베네수엘라 근처에는 사실 게릴라들이 많이 준동하고 있었거든요. ELN 게릴라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거의 알려진 적 없는데, 뭐 일본 만화에서 막 소재로 다루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 일본 만화들 보면 막 킬러가 여기서 나왔다 이런 설정이 있는 것도 있는데, 요들이 베네수엘라랑 콜롬비아 국경을 넘나들면서 군사작전을 하고 마약 밀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정부가 없어진 무정부 상태를 이제 틈타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베네수엘라랑 콜롬비아 간 전쟁이라든가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약 네트워크가 또 베네수엘라에 다시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트럼프는 마약 이유로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갔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요. 지난 2025년 12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냐면,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감옥에 있던 온두라스 전 대통령 올란도 에르난데스를 사면했어요. 뭐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보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을 잡아갔지만, 오히려 무정부 상태에서 마약 조직들이 막 콜롬비아나 다른 나라에서 넘어가가지고 마치 캄보디아에 있는 마약 조직이라든가 그 마피아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것처럼 이런 사건이 재현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난민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도 난민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좀 들어오시거나 불법 체류하신 분이 심지어 베네수엘라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더욱더 늘어나면 남미의 정치적인 불안정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남미 다른 국가들의 정치 지형도 사실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이게 친미 국가랑 반미 국가로 좀 양분되어 있습니다. 가령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일명 남미의 트럼프라고 해요. 헤어스타일도 비슷합니다. 막 전기톱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당장 이게 사건이 체포가 되자마자 환영 성명을 낸 반면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 이게 심각한 주권 침해고 자신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랑 국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미 기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국이랑 좀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딱 하게 점령하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 같은 친미 국가, 뭐 콜롬비아 같은 이제 중립 국가, 뭐 이런 국가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남미의 안정적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사건 때문에 러시아랑 중국이 남미에 진출하거나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남미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좀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쿠바입니다. 쿠바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데, 사실은 뭐 요즘 사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쿠바에 미국 관광객도 많이 가고, 뭐 쿠바가 사실 마약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말을 보면 다음 표적을 쿠바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좀 은근슬쩍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와 트럼프의 측근들 뭐 누비오라든가 아니면 국방장관에서 쿠바 언급이 나와서 이제 다음 타겟이 쿠바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의 군사적 행동은 이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 없이 유엔 현장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있는 것은 맞고, 물론
부정선거를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마약 밀매를 했다, 이런 걸로 해서 잡아가려면 유엔을 동일에 있거나 안전보장 이상에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승인된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침략이라는 게 유엔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파병이 됐는데, 이런 상황과 전혀 다른 게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유엔의 권위 자체가 많이 하락됐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들 분석이나 글 중에서 굉장히 놀랐던 게, 유엔이 항의한다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타격을 입을까?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약육강식을 세상을 고기를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관론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이런 군사작전을 벌이거나 이런 명분을 남 눈치 안 보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실상 혼란과 이제 좀 분쟁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풀어야 할 게 트럼프 자신인데,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하라고 해서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 안정감 있는 멘트를 주진 못했어요. We are going to run out the country of the group.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보관을 전혀 알려진 게 없고, 다만 이제 큰 미국 정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것이고 투자할 것이다, 이런 말은 사실 하는 게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라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이게 석유 때문이란 걸 사실상 드러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베네수엘라 안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군사 개입을 안 할 것이다 라는 건 인정되고, 미국도 군사 개입을 한번 하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전체를 점령하고자 하면 또 대가가 또 엄청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의 무정부 상태가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자기는 잘 정리한다는데 그렇게 못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마약 문제, 난민, 이민 문제가 더 심해져서 사실은 저 미국한테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미국이 패권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더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대를 투입한다고 이민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쪽집게처럼 미래에 잘 예측한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행 가능한 가설,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분들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대체적인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이렇게 바뀌어지면 새로운 평가, 새로운 제 내용이라는 게 바뀌어지겠지만, 그건 그때 또 다시 제가 새로운 뉴스를 들고 오고 정리해서 제가 최대한 짚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왜 일이 진행됐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